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소배합이 이끄는 10만 대군은 일단 원정이 실패했죠. 그 본인들이 우리 원정이 실패했어 라고 인식을 하고 물러가고 있었어요. 그 물러가게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승전이에요. 그쵸? 우리나라 말에 무찌른다, 물리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상대방이 물러가게 만들면 무찌르는 거고 물리치는 거예요. 무찌른다, 물리친다. 어원도 같은 어원이고요. 물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귀주대첩은 불가피한 전투가 아니라 선택한 전투잖아요. 직관적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원정에 실패한 적군이 우리나라 땅을 벗어나려고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싸운 전투가 귀주대첩이에요. 그런데 귀주대첩은 20만 보병과 1만 이상의 기병이 한 번에 몰려 있었잖아요. 고려군 병력이. 그건 뭐냐면 거기에 고려의 국력 전부가 다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왜냐? 옛날에 전근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0,000명이 됐든 10만 명이 됐든 20만 명이 됐든 그 동원된 병력의 연인원 공 하나를 더해야지 총 동원 인력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20만 명을 동원했다 그러면 연인원은 200만 명이에요. 왜냐하면 20만 명이 빠진 공백을 다른 그 마을 주민들이 대신 일을 해주고 그 생계를 대신 책임져 주면서 그 해야 되지, 그 보상해 줘야 되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20만 명에게 창을 쥐어주고 싸움을 시키려면 그 사람들의 군량미를 나르고 그 다음에 그 무기를 보급하고 정비를 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인원이 길게 줄지어서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군량을 나르는 사람들도 군량을 먹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모든 그 보급로와 보급 체계와 그런 것들이 다 동원이 되는 걸 계산하면,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최소 공 하나를 더 붙여요. 병력이 10만 명이다 그러면은 100만 명이 기본인 거예요. 근데 당시 고려의 인구를 고려를 해보면 총 연인원 200만 명이 동원된 현장이 귀주였다라는 것은 고려의 국력 전부를 다 갈아 넣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는 것을 굳이 그 선택을 해서 물러가고 있는 소배합의 10만 대군을 막아서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귀주대첩 애초에 왜 했어야 했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질문인 거죠. 그러면 귀주대첩을 왜 했어야 했냐면, 이때 제가 계산을 해보면 한두 번의 전쟁이 더 이어진다면 확실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2차 침공에 있어서 통주 전투에 30만 명이 동원이 됐어요. 30만 명이 동원된 상태에서 그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각 산성과 군사 진지에 나름의 병력들이 다 남아있는 상태에서 야전에 30만 명을 동원했어요. 그런데 3차 침공에서는 각 성이, 산성은 물론이고 개경까지도 텅 비어있다시피 한 상황에서 모은 게 20만 명의 병력이에요. 그러니까 야전, 통주와 귀주를 비교했을 때는 국력이 3분의 2로 꺾인 상태였지만 전체를 비교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절반 혹은 절반 이하로 국력이 꺾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침공을 그 고려가 몸빵으로 막아낼 때마다 국력이 정말 계단식으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물리쳐봐야 그 다음 전쟁, 그 다다음 전쟁 이어지면 확실하게 멸망한다는 거죠. 버틸 수 없이. 뭐냐? 이것은 확실한 장기적 자살이다. 그래서 비록 귀주대첩에 만약에 패해서 빠른 멸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길 가능성이 있기도 한 도박이 되는 반면에, 물러나는 소배합의 10만 대군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은 나라가 멸망하기로 작정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고구려의 예가 있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수나라, 당나라를 상대로 7번 싸워서 7번을 이겼어요. 8번째에 한 번 지고 멸망했어요. 왜냐하면 고구려는 정말 잘 싸웠고 수나라, 당나라군을 전면전에서 7번이나 맞서 싸워서 물리쳤지만 한 번 싸울 때마다 고구려의 국력은 중국의 국력이 깎이는 거에 비례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뚝뚝 떨어지듯이 깎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기본적으로 체급 자체가 다르고 회복력이 다르기 때문에. 거란 제국의, 요나라 제국의 회복력과 고려의 회복력은 다르기 때문에 전쟁이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고려로서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느니 이번 3차 침공에 있어서 확실하게 저 거란의 정예 병사 10만 명을 고려 땅 안에서 소멸시켜서 다시는 전쟁의 가능성을 고려 땅 안에서 소멸시켜서 거란이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의지와 전쟁 수행 능력을 꺾어놓지 않고서는 고려라는 나라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도박을 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시에 경제적으로 세계 G1은 송나라였어요. 당시 송나라는요, 그때는 아직 북송이죠. 북송은 학자들마다 추산하는 게 다르지만 전 세계 GDP의 40%라고 추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60%라고 추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충 절반이에요. 그러면은 군사적인 차원에서 G1은 누구였느냐? 거란이었어요. 세계 최강의 국가였어요. 이 세계 최강의 국가가 걸어오는 국가 총력전을 우리가 여러 번 받아낼 수 없으니 한 번 싸움에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하는 게 귀주대첩이었습니다.
자, 살수대첩도 이미 수나라군이 물러가고 있었어요. 수나라군이 물러가고 있었는데 을지문덕 장군이 굳이 살수에서 기다렸다가 그들을 위험한 작전을 펼쳐가지고, 물론 작전이 잘 성공했지만 위험한 작전을 펼쳐가지고 그들을 몰살시킨 거거든요. 만약에 실패했으면 고구려가 거꾸로 털리는 거예요. 노량해전도 이미 일본군은 전쟁에서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본국으로 철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끝난 전쟁인데 굳이 그걸 쫓아가서 일본 측 사료에 의하면 병력의 절반, 그 다음에 물자의 절반, 물자라고 하는 일본군 전함 선박이죠. 그 절반 이상을 이순신 장군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특히 본인이 전사하셔서 돌아가시면서까지 그들을 몰살을 시킨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한반도에는 그런 관념이 있어요. 어떤 관념이 있냐면, 우리나라는 주변국에 비해서 척박하고 인구가 적고 생산력이 적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인구와 물자의 회복력도 더디기 때문에 생산력과 회복력과 물량과 인구가 모두 우월한 적이 쳐들어와서 물러갈 때, 물러간 적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어요. 우리의 체력은 이렇게 뚝뚝 꺾여서 전쟁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데 적이 계속 왔다 갔다 쳐들어왔다 나갔다 쳐들어왔다 철수했다, 이걸 반복하면 우리는 고구려처럼 아무리 잘 싸워도 소멸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어떤 관념, 전쟁 관념이 있냐면 한국만의 관념이에요. 어떤 전쟁 관념이 있냐면,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때, 아니면 얘네들이 아직 우리의 사정거리에 있을 때, 죽일 수 있을 때 최대한 죽여놓고 전쟁을 끝낸다라고 하는 한반도 주민만의 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 때 최대한 많은 적의 적선을 한 척이라도 더 침몰시키라고 명령을 하면서 노량해전을 지휘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뭐냐면, 일본은 배를 만드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국력을 소모해서 그 상태에서 그 수많은 선단을 가지고 조선을 침공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을 꺾어놓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왜? 적은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귀주대첩과 살수대첩과 노량해전과 같은, 굳이 물러가는 적 끝까지 따라가서 몰살시키기, 이거는 한반도 주민만의 굉장히 특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이 고려 거란 전쟁에 한 번 더 있었죠. 2차 침공에서 거란군이 물러갈 때 양규의 흥화진 부관이었던 정성이 뭘 했습니까? 거란군 40만 명의 거란군 본대가 압록강을 반쯤 넘어갔을 때 아직 압록강을 넘지 못한 그 거란군의 배후를 쳐가지고 그들을 몰살시켜 버렸잖아요. 이것은 기회가 있을 때 적의 전쟁 수행 능력, 적의 국력을 최대한 꺾어놓지 않고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한반도 주민만의 그 역사적으로 형성된 전쟁 의식이 있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맞습니다.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나갈 때는 아니어야만 하는 거죠. 나갈 때는 죽이던가 아니면 최소한 불구가 된 채로 내보내지 않고서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특유의 전쟁 관념이 있습니다. 이게 왜 특이한 거냐면, 이런 사례는 유럽 전쟁사에도 굉장히 드물고 특히 중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순신과 진린 장군이 노량해전을 앞두고 둘이 싸웠잖아요. 진린 장군이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존경함에도 불구하고 진린 장군은, 아니 적은 이미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가는데 전쟁이 지금 끝났습니다. 왜 없는 전투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까? 이 중국인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인으로서는 중국을 침략한 오랑캐가 만리장성 너머로 가면 끝나잖아요. 이순신한테는 아니거든요. 쟤넨 또 올 건데 또 오기 전에 작살내야 돼 라고 하는 게 한반도인의 전쟁 관념이에요. 그래서 이순신과 진린의 노량해전을 앞두고 있었던 두 사람 사이의 언쟁은 두 사람이 마음이 안 맞았다기보다는 한반도 주민과 중원의 주민으로서의 서로의 합치되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끼리의 태생적인 어쩔 수 없는 싸움이었다는 거죠. 거란군은 당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거란군이 어떻게 세계 최강인지는 잘 몰라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인의 탄생 제가 책에 썼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면 책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란 정기, 정기라고 하는 것은 정의 기병을 정기라고 하는데, 거란 정기는 기본적으로 3마리 이상의 전투말을 갖고 다녀요. 왜 3마리냐? 정예기 때문에 3마리예요. 2마리가 아니라. 2마리가 유목세계에선 기본이에요. 왜냐면 유목세계에서는 말 한 마리만 타고 그 인구 밀도가 지극히 인구 밀도가 낮은 그 드넓은 초원에 말 달리고 있다 보면 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말이 다치거나 낙마했어. 말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혼자 걸어 다니다가 말 없이 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초원 한복판에서 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사막에서 낙타를 잃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사막에서는 뭐 그냥 쪄 죽겠죠. 그렇게 되면 초원에서는 늑대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세상에서 존재를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마리의 말로는 위험하기 때문에 2마리 이상의 말을 갖고 다니면서 그걸 갈아타가면서
그 이동을 하는 게 기본인데, 당연히 정예는 그 2+1이 돼서 3마리의 전투말을 갖고 다니고요. 1마리 이상의 낙타가 배속이 돼요. 왜 1마리 이상의 낙타가 배속이 되냐면, 낙타는 이제 짐을 옮기는 동물로서 말보다 뛰어나죠. 거란의 전기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이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 군사 보급품, 화살 같은 거를 계속해서 보급을 해줘야 돼요. 뭘로 보급을 하냐? 낙타가 계속해서 보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낙타가, 그 전열에서는 계속해서 이 거란 전기는 싸움만 해요. 정예 기병은 계속해서 보급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낙타입니다. 근데 낙타가 무슨 AI도 아니고 사람처럼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축인데, 낙타를 끄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란의 정예 기병에게는 2명의 부하가 딸려 있습니다. 왜 2명의 부하가 딸려 있냐? 한 명은 타초곡기라고 하는 인원이에요. 타초곡기는 뭐냐면 보급을 위한 약탈병이자 취사병이에요. 이 사람은 먹을 걸 담당해요. 약탈하고 뭐 남의 것을 뺏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국에 쳐들어갔을 때 정복지에서 주민들의 먹을 것을 뺏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면서 거란의 정예병, 자신의 상사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낙타가 먹을 건초와 같은 그런 가축을 위한 것도 이 사람들이 담당해. 이 사람들이 이것만 해요. 거란의 정예병은 싸움만 해요. 그 다음에 보통 간단하게 모든 잡스러운 일을 다 하는 비서다, 이렇게 잡병이라고도 하는, 정식으로는 수영포가정이라고 하는 인원이 있어요. 수영포가정은 모든 일을 하는 비서예요. 그래서 거란 정예병은 이 타초곡기와 수영포가정 2명을 자기의 운명 공동체처럼 끌고 다녀요.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 거란 정예병은 뭘 하냐? 거란 정예병은 개미 중에 군대개미라고 있습니다. 오직 전투만을 하는 개미예요. 이 개미는 전투만 해요, 군대 개미는. 그러면은 이 군대 개미는 혼자 있으면 자기 몸을 청소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노예 개미가 없으면은 몸이 썩어서 죽어요. 자기 몸을 청소하는 법도 이 군대 개미는 까먹은 상태에서, 이 사람 오직 싸움만 하는 전사 개미가 군대 개미예요. 그러면은 자기를 돌보는 노예 개미를 다른 그 개미굴을 털어가지고 다 싹 죽이고, 그 알과 애벌레를 탈취를 해서 노예 개미로 키우는 거예요. 이런 군대 개미가 뭐 아르헨티나 군대 개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종이 있거든요. 이런 군대 개미처럼 거란의 정예 기병은 전투만 해요. 모든 전투 양상을 혼자 책임져요. 원거리 사격, 근거리 사격, 그리고 궁병이 따로 없어요. 그 다음에 창병, 그 다음에 뭐 돌격병, 뭐 이런 게 따로 없이 근거리 사격, 원거리 사격, 근접점, 돌격, 추격, 결투, 세계 역사상 기병이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합니다. 도맡아 하고 자기는 전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투할 때 옷 갈아입혀주고 보급품 챙겨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부상 치료해주고 하는 것은 이 2명의 부하가 전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란 정예 기병의 1인단 전투력은 인류 기병 역사상 최강이에요. 그런데 왜 몽골이 역사상 최고의 기마 제국이냐면, 집단적으로 상향 평준화된 건 몽골군이 최강이었어요. 집단적으로 상향 평준화된 건. 하지만 특별히 선발된 엘리트들이 개개인이 가장 강했던 거는 역사상 거란군이 가장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괴물들이 10만 명이 온 거예요, 고려 땅에.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20만 대 10만 명이니까 우리가 유리했던 게임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숫자에 속으면 안 돼요. 기병의 전투력은요, 보병의 한 명의 보병에 5배에서 15배 사이로 치고, 거란처럼 최고급 기병 같은 경우는 20배 30배 쳐요, 전투력이. 그러니까 기병이 10만 명이 왔다는 것은 기본 150만 명이라는 뜻이에요, 보병으로 환산을 하면. 이거를 20만의 보병과 1만 명 이상의 기병으로 이 귀주대첩에서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스코어예요. 자, 그러면 이 괴물 같은 거란의 전기는 어떻게 무장을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긴 창, 짧은 창, 최소 3종류의 활과 화살 300발. 이 화살도 종류가 다 다릅니다. 호루라기 소리를 내면서 신호를 내면서 날아가는 군사적 신호죠. 효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저격용 화살, 그 다음에 갑옷을 뚫는 화살, 멀리 가는 화살, 그 다음에 철퇴처럼 둔탁하게 충격을 주는 화살, 이런 시의적절하게 때에 맞게 종류별로 화살이 300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대는 4종류의 활과 500발의 화살을 이제 갖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한 사람 몸에 다 무장을 하냐? 한 사람 몸에 무장하는 게 아니라 2명의 수영포가정과 타초곡기가 그걸 보조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갑옷은 아마 현실적으로는 5벌, 6벌이었을 것 같은데, 최대 편제로는 최대 9세트의 갑옷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병부터 중갑기병부터 마지막 단계인 중세 서양 기사 같은 탱크와 같이 온몸을 완전 말까지 무장한 그 중갑기병까지의 갑옷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부하들은 무기를 교체하고 갑옷을 환복시키고 말을 바꿔주고 하는 걸 하면서 모든 종류의 싸움을 끝없이 하는 것이 거란의 정예 기병이었어요. 그 우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몽골군은 모든 거를 다 할 줄 알았어요. 모든 몽골 남자는 당시에 목동이자 전사였어요. 목동이자 전사였어요.
그리고 모든 몽골군은 다 각자 스스로를 위한 취사병이자 보급병이자 전사이자 목동이자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란 말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생존력 자체가 달라요. 원정군이었을 때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그다음에 유연성이 다르죠. 그 다음에 자기는 목동이기도 하고 전사기도 하고 궁병이기도 하고 창병이기도 하고 돌격병이기도 하고 수험이라고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수험병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그 기병으로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의무와 수많은 역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다 할 수 있는 군대는 몽골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연성, 그 멀티플레이어성, 그 다음에 어딜 가나 사막에서나 초원에서나 산지에서나 농경 문명을 습격해서나 농경 문명을 약탈할 때나 그 다음에 베트남의 정글에 갔을 때나 일정한 능력을 꾸준히 보여줄 수 있는 군대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정복할 만한 군대인 거고요. 거란군 같은 경우는 특정한 조건에서 가장 강했던 군대인데 그 특정한 조건을 세팅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만 하는 한계가 있었던 게 거란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피실군뿐만이 아니라 이때 3차 침공에 있어서의 거란군의 편제를 알아야 돼요. 거란군이 어떠한 부대들이 많냐. 단시 거란 제국의 최고 정예는 우피실군이에요. 원래 피실군이 5종류가 있어요. 우피실군, 뭐 북쪽 피실군, 좌피실군 뭐 이렇게 있었고 중앙피실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가운데 이렇게 있었는데 나머지는 유명무실했고 왜 우피실군이 가장 유명했냐. 우피실군은 서쪽 피실군이에요. 우피실이 오른쪽이면 동쪽 아닌가요? 생각하는데 유목민들은 거꾸로 봅니다. 지도를 거꾸로 봐요. 북쪽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지도를 봐요. 그러니까 서쪽이 오른쪽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약탈해서 뜯어먹을 풍요로운 농경 문명 지역을 위로 보고 이렇게 진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위로 보는 지도를 갖고 있어요. 이 지도에 따르면 우피실군은 서쪽 피실군이에요. 왜 서쪽이냐면 거란군은 당시에 실크로드를 거란은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실크로드의 치안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계속 정복을 해나가는 정복군이자 실크로드의 지배자, 이것이 우피실군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정예 부대였어요. 우피실군은 황제의 직속 군대였어요. 황제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래서 속상군은 황후의 소유물이었어요. 이 부부가 부부 사이듯이 황제와 황후가 우피실군과 속상군도 부부 사이예요. 이 거란의 황실성은 야율시예요. 황후 집안 성은 술류시예요. 그러니까 황후는 술류시에서만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유대 12지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유목민족은 원래 각 지파가 합쳐져서 한 종족을 이루기 때문에 거란족도 지파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술류시는 원래 위구르족의 한 지파인데 거란족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런데 위구르인들이 워낙 상업도 발달하고 제국도 한번 경영해 본 적이 있고 거란족보다 부유했어요. 그래서 이 술류시가 위구르족에서 거란족으로 이제 이민을 왔을 때 거란의 모든 부족보다 술류시가 제일 부유했어요. 그래서 거란 황실은 야율시족의 전투력과 술류시족의 재력이 만나서 거란 황실이 탄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후도 황제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고 목소리가 높았어요. 이 속상군은 황후가 전임 황후가 후임 황후에게 물려주는 개인 소유물이었는데 속상군은 점령지 주민과 포로 중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만 선택을 해요. 누구는 말도 안 되게 무술을 잘할 수 있고, 누구는 무슨 뭐 성벽을 잘 올라탈 수가 있고, 누구는 뭐 마법을 부릴 수 있는, 마법은 아니고 마술이겠지만 그런 재주가 있고, 누구는 뭐 힘이 엄청 세서 스트롱맨 대회에 나갈 만한 사람이고, 이런 특별한 전사들만 선택해서 구성한 노예부대이자 황후의 개인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이 노예부대가 속상군인데 이 속상군과 황제 직속의 우피실군을 합쳐서 어장친군이라고 해요. 우피실군은 노예부대가 아니라 거란 그 인들의 각 시족에서 최고의 전사만 뽑아서 황제가 직접 소유하는 게 우피실군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속상군이 대단하다고 해도 속상군은 그냥 이색적인 부대 정도고 어장친군 중에서 속상군이 우피실군의 객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거란군 전체 중에서도 우피실군이 가장 세요. 그런데 우피실군이 황제의 개인 소유라면 천운군은 요 나라 정규군 중에 최강의 기병이 천운군이에요. 그런데 거란군에는 부족군이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거란의 각 부족들은 최고의 전사를 우피실군의 일원으로서 황제에 바치고 또 천운군에도 또 그 군복무하러 가는 애들이 있겠죠. 그런데 남은 전사들로 그 부족 자체 군대를 꾸려요. 그 중에서 거란의 요련이라는 성씨가 있는데 요련씨를 가진 요련시족은 야율씨와 술류씨의 뒤를 이어서 그 제3의 시족이었어요. 제3위 시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족들 중에서는 최고의 귀족 시족이 바로 요련시족이에요. 이 요련시족의 군대가 부족군 중에서는 가장 최강의 군대였겠죠. 이 요련 장군도 3차 침공에 편제에 포함돼서 옵니다. 그 다음에 향병 중에서, 향병은 뭐냐면 거란 제국이 정복한 부족이나 정복한 나라에서 그 피정복민 중에서 뛰어난 자만을 선발해서 또 군대를 조직해요. 그래서 그 군대를 향병이라 그래요. 이 향병 중에서 최강의 군대는 발해군이었어요.
고구려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3차 침공에 포함된 부대는 우피실군, 천운군, 요런장군, 발해군 각각 어장친군 중에서 최강, 정규군 중에서 최강, 부족군 중에서 최강, 향병 중에서 최강만이 모인 거란 국력의 정수가 왔어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아마 진짜 이거 제작비의 한계 때문에 구현할 수 없지만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말도 안 되는 용병들이 이렇게 전 세계 최강의 부대 4개의 부대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이저리그 올스타 수준이 아니라 메이저리그 올스타가 온 거예요. 근데 메이저리그 선수가 다 온 거는 2차 침공 때 40만 명이 왔잖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니까 오히려 덩치가 커지고 느려지고 보급선이 끊기고 여기저기 그 게릴라전에 고생하고 하니까 이번에는 최정예만 모아가지고 그냥 최정예만 모아가지고 그 최정예 기병의 속도를 유지한 채 진짜 속전속결로 개경을 딱 따먹어가지고 고려를 속전속결로 무너뜨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3차 침공의 목표였던 거죠. 거란은 속도전을 목표로 보병을 아예 빼고 정예 기병만 데리고 왔기 때문에 먼 길을 우회해서 돌아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스피드가 목표였으니까. 현종과 강감찬은 이걸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은 흥화진 옆을 지나는 거예요. 거란군 입장에서. 왜냐하면 거란은 흥화진에 한이 맺혀 있었어요. 2차 침공에서 양규가 지키는 흥화진을 함락시키지 못해서 흥화진을 내버려 두고 남하했다가 그때부터 이제 모든 계획이 빠그러졌잖아요. 양규가 지키는 흥화진을 함락하지 못했던 게 통안의 한이 돼가지고 그때 양규한테 그렇게 당하고 그 다음에 압록강을 건너가다가 뒤치기를 당해가지고 그 제국의 대소신료들이 다 몰살을 당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이 마비됐을 정도로 대소신료들이 다 몰살당했거든요. 그 정성이 지휘한 전투인데 정성이 흥화진에 복무했어요. 양규의 부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흥화진은 악의 소굴이야. 거란 사람들이 보기에, 거란 놈들이 보기에 악의 소굴이야. 그래가지고 그 2차 침공과 3차 침공 사이에 9년의 시간 동안 그 전면전은 안 했지만 국지전이 여러 번 벌어졌는데 마음 잡고 흥화진을 한번 함락시켜보려고 기습적으로 침공한 것만 2번이에요. 2번 다 대패를 당해요. 그러니까 흥화진은 악의 소굴이에요. 이 악의 소굴인데 그러니까 이 스피드가 생명인 개경을 목표로 무조건 말을 날려서 개경에서 승부를 보는 이 전쟁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3차 침공에 있어서 거란군이 흥화진에 또 발목이 묶일 순 없잖아요. 현종과 강감찬은 이걸 간파했어요. 그러면은 거란군이 흥화진을 피해서 흥화진을 우회해서 오려면 흥화진을 피하기 위해서 도하할 수밖에 없는 개천이 하나 있었어요. 강물이 있었다고. 그게 뭐냐면 삼교천이에요. 흥화진에 또 발이 묶일 수 없으니까 소비압은 흥화진을 피했고 피하려면 삼교천을 건널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삼교천을 건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감찬은 미리 예상하고 삼교천의 상류를 쇠가죽으로 틀어막고 있다가 건널 때 한 번에 쇠가죽을 끊어가지고 물을 이제 쏴 쓸려 보내가지고 적을 혼란에 빠뜨린 다음에 갑자기 게릴라 부대가 튀어나와가지고 얘네들을 막 죽여. 그리고 나서 거란군 본대가 정신을 차리고 전열을 갖췄을 때는 다시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개경까지 갈 때 찔끔찔끔 계속해서 기습과 매복으로 거란군의 전력을 약화시킵니다. 귀주에서 만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약화를 시키는 거예요. 한 번은 크게 성공한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순간적으로 거란군 본대를 기습해가지고 1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강요한 적도 있어요. 거란군에. 그런데 소비압도 대단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압은 개경만 내가 따면 된다라고 해서 개경까지 그러니까 전열이 정비될 때마다 이제 고려군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복수하려고. 그게 아니라 피해는 피해대로 그냥 출혈을 감수하고 무조건 직진으로 개경까지 그냥 닥도를 하는 거예요. 이 소배압의 근성과 뛰어남, 그 다음에 전술적인 안목도 대단한 거예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소배압이 얼마나 훌륭하게 빨리 개경까지 왔냐면 그 개경에 다다랐을 때 강감찬도 현종도 소배압의 속도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강감찬이나 현종이나 고려의 장수들이나 거란이 정예기병, 정기들만이 모아서 움직일 때 이 정도의 속도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위대한 속도였던 거예요. 그 속도가. 그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강감찬은 귀주대첩에 참전하기 위해서 대기 타고 있었던 고려군 정예 기병을 개경을 구원하기 위해서 급하게 내려보내기까지 해요. 그렇지만 이제 개경의 블러핑이 성공하면서 다시 얘네는 귀주대첩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개경의 블러핑은 뭐였냐? 이제 개경을 딱 포위하려고 둘러싸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고려의 너무나 완벽하고도 지독한 청야. 정말 쌀한톨 도 없었고 지푸라기 하나 없었다 그래요. 개경 일대 주변의 수도권이 요즘으로 치면 수도권이죠. 개경 일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정말 지독하게 청약한 거예요. 적에게 아무것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개경에 그 지고 갈 수 있는 식량 이런 건 다 빼고 그 맥시멈으로 개경을 채웠겠죠. 개경에 지고 갈 수 있는 거는 그 나머지는 싹 없앤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한번 수도권의 경제력을 스스로 박살낸 거거든요. 이거는 전쟁에서 승전을 하고 나도 이거는 몇 년 동안 회복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이런 도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개경에 나성이 둘러져 있었던 거예요. 2차 침공 때는 없었던 나성. 나성이란 건 뭐냐면 어떤 수도나 도성 주변에 한 단계 더 쌓는 커다란 이제 둘러치는 성을 나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성이 별게 아니라 우리 그 대학로 쪽에 성곽마을 있죠. 그 성곽을 나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그 나성도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던 나성도 있고, 그러니까 개경의 방비는 너무나 튼튼해 보였고, 나성도 진짜 거의 축조가 다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 정도로 지독하게 청해를 한 거면 개경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싸우겠구나. 그래서 이 소배합이 계산을 하니까 개경을 도저히 함락할 수 없는 것처럼 소배합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소배합은 철수를 결정합니다. 속은 거예요. 제가 블러핑이라 그랬잖아요. 개경 안에 병력은 100명이 전부였어요. 왜냐하면 수도권 인구 주민들을 꽉꽉 채워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병력을 채울 틈이 없어요. 개경 도성 안은 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용한 인력은 모두 귀주로 보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개경이 100명밖에 안 남았을 정도면 가용 병력이 전국에 있는 모든 상성은 텅텅 빈 무방비 상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소비압은 그 어떤 산성도 두들겨보지 않고 패스를 했기 때문에 고려 전국에 속았던 거예요. 현종, 강감찬, 그리고 고려 전국의 텅 빈 산성들, 고려 전체에 속았던 거예요. 소비압은. 엄청난 블러핑, 속임수, 엄청나게 블러핑으로 도박적인 속임수에 성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배합은 돌아옵니다. 돌아가는데 이번 원정은 실패했구나. 한 1만 명, 2만 명 정도 정예 병사를 잃었지만 이 한반도라고 하는 늪에 빠져서 더 병사를 잃을 수도 없고 개경은 힘들어 보이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빨리 피해를 최소화하고 압록강을 건너겠다 하고 다시 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압록강을 향해서. 그렇죠. 이 다 덫이에요. 이 모든 게 현종과 강감찬의 덫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소배합이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혹시 개경 안에 병력이 없고 혹시 블러핑일 수도 있잖아. 소배합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특수부대 300명을 금교역이라고 하는 고려의 역참에 남겨놓고 이제 북상을 합니다. 금교역은 말하자면 이제 개경이 서울이면 금교역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 수원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너네가 개경에 잠입을 해라. 야음을 튼타 잠입을 해라. 잠입을 해서 이 300명의 역할을 뭐냐면 개경 안에 잠입하는 데 성공하면 이제 신호를 보내면서 그 개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개경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면서 안에서 개경 성문을 열어버리면 개경은 다시 한번 2차 침공에 이어서 거란군의 수중에 들어가고 현종은 포로가 되고 고려는 멸망하는 거죠. 근데 이 300명이 뭐냐면 당시 거란군은 원탐 난자라고 하는 적 후방 교란, 스파이, 특수임무, 암살 같은 거를 하는 원탐 난자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란군이 진짜 전사들의 제국이에요.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UDT 707 특임대 최강 부대에 나오는 정말 싸움 잘하는 그 누나 형들 있잖아요. 그런 부대를 실제 운용을 했는데 이 300명의 원탄 남자가 아마 이 300명의 병력은 원탄 난자였을 거예요. 개경에 진입해서 후방을 교란하고 아군을 불러들이는 그 특수임무를 맡은 부대니까. 이걸 또 개경에서 알게 됐어요. 근데 개경은 병력이 100명밖에 없고 얘는 300명이야. 얘네 중에 한 명이라도 개경의 실체를 알고 살아 돌아가면 위로 올라가던 소배합은 개경에 100명밖에 없어 하고 말머리를 돌려 다시 와서 개경을 따먹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 개경 안에 있던 100명의 전사는 300명을 몰살시켜야 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여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냅니다. 아마도 이제 자고 있거나 정비하고 있었을 때 같은데 300명 혹은 침투를 준비하면서 뭐 서로 변장을 하거나 이랬을 수도 있죠. 이때 한밤중에 100명의 결사대가 이 100명이 개경 병력 전부였어요. 100명의 결사대가 300명을 덮쳐서 어찌 300명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입니다. 그래서 소배합은 개경의 진실을 알지 못한 채로 위로 압록강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압록강 건너야지. 그 300명은 왜 안 오지? 기다려야 되나 하면서 압록강을 건너려고 가는데 고려군이 자기를 막아서고 있는 거죠. 그렇게 조우하게 됩니다. 귀주벌판을 사이에 두고 고려군과 소배합이 강감찬이 이끄는 20만 고려군과 소배합이 이끄는 10만 세계 최강의 정예 10만 기병이 마주보게 됩니다.